국무부가 해외 체류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잠재적인 폭력에 대비하라는 신변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한 유대인 시민단체가 어제 의회 사무동을 점거하고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맨하튼 유엔본부 옆 대규모 부지를 소유한 개발업체가 뉴욕시에 대규모 복합단지 건설을 제안하면서 핵심 전제 조건으로 카지노 건설을 요청했습니다. 제약회사 화이자가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5일치 가격을 약 $1,390로 책정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제 미드타운 지하철역에서 30대 흑인 용의자가 승강장에 서 있던 30대 여성을 선로로 밀치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가자지구 병원 폭발을 계기로 이슬람 문화권을 중심으로는 이스라엘과 미국을 향한 분노성 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해외 체류 미국민들을 상대로 잠재적인 폭력에 대비하라는 신변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국무부는 오늘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잠재적 폭력 가능성이 있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해외 미국인들이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하는 전 세계 보안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의 여행정보 안내 홈페이지에도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미국 시민들과 국익에 대한 잠재적 테러 공격, 시위 또는 폭력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보 발령 사실이 공지됐습니다. 국무부는 구체적으로 미국 시민들이 관광객들이 많은 장소를 특히 주의해야 하고 여행자 등록 프로그램에 등록해 관련 정보를 받으며 국무부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구독하라고 안내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어제 세계 각국 소재 대사관 영사관에 공간별로 보안 강화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할 보안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는 전보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방문을 마치고 백악관으로 귀환했습니다. 당초 이스라엘에 이어 요르단을 방문하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도 만날 계획이었지만 가자지구 내 병원 폭발로 일정이 취소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 시간으로 18일 오전 11시 텔아비브에 도착해 방문 일정을 시작했고 반나절 뒤인 오후 7시 에어포스1으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만 8시간 동안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머문 단기 일정입니다. 당초 바이든 대통령은 텔아비브에 이어 요르단으로 가서 요르단 압둘라 국왕,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그리고 압둘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같이 모여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출발 직전인 17일 저녁 7시 가자지구에서 병원 폭발이 일어나며 요르단 정상회동은 취소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자지구 병원 폭발이 일어난 지 5시간 뒤에 워싱턴을 출발해 텔아비브에 도착했고 직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어 이스라엘 전쟁통합 내각 국무회의에 합석했습니다. 그 뒤에는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당한 민간인과 군경 관계자를 만나고 가족을 잃었거나 가족이 인질로 끌려간 이스라엘 국민을 찾아 위로했습니다. 또 아이작 허촉 이스라엘 대통령과 환담했고 이스라엘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이스라엘 국민에게 위로를 전하는 한편 미국의 전폭적 지지를 거듭 표명했습니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체류로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양보를 끌어내고 제한적으로나마 국제 구호품이 라파 통과점을 통과해 가자지구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게 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또 가자지구 내 외국 국적자들도 곧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 유대인 시민단체가 어제 의회 사무동을 점거하고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대는 이스라엘을 상대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즉각 휴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동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 인근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이 시위는 평화를 위한 유대인의 목소리라는 유대인 시민단체가 주최했는데 이 단체는 시온주의, 유대민족주의에 반대하는 단체입니다. 시위대는 휴전과 가자지구를 살리자라는 구호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들고 의사당 앞 사무동인 캐논하우스를 점거했습니다. 의회 경찰은 건물 내 시위가 허용되지 않는다며 체포명령을 내렸지만 시위대가 응하지 않으면서 최소 300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시위대가 보안 검색을 통과해 합법적으로 사무동을 출입했지만 점거 농성을 벌이는 등 경찰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체포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 가운데 3명은 경찰관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밝히고 체포 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체포된 인원이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시위대는 의회 사무동을 점거하기 전 의사당 인근 워싱턴 기념탑에 모여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 휴전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버몬트주에서 왔다는 한나 로렌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이스라엘을 압박할 힘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라며 무고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그 힘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N 뉴스 오동윤입니다. 맨하튼의 유엔본부 옆 대규모 부지를 소유한 개발업체가 뉴욕시에 대규모 주거 공간을 비롯한 복합단지 건설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핵심 전제 조건으로 카지노 건설을 요청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업체 솔로비에프 그룹은 맨하튼 미드타운에 소유한 부지에 대규모 주거 공간을 비롯해 호텔과 박물관 등이 함께 있는 복합시설을 건설하는 프리덤 플라자 건립 계획을 뉴욕시에 새로 제안했습니다. 새 개발 계획은 이 부지에 주택 1,325가구 규모의 고층 주거용 건물 2개 등을 비롯해 객실 1,200개 규모의 호텔과 상업시설,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박물관, 대규모 녹지 공간 등을 건립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솔로비에프 그룹은 여기서 신규 주택 공급분의 약 40%인 513가구를 임대료 상한 제한을 받는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솔로비에프 그룹이 이 프로젝트 추진의 핵심 전제 조건으로 시설 지하에 카지노 건설을 허가해달라고 뉴욕시에 요청했다는 점입니다. 뉴욕시 주민들은 그동안 인근 지역에 카지노를 건립하는 계획에 냉담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맨하튼 6지구 커뮤니티 이사회도 지난해까지 카지노 건립이 포함되는 모든 개발 계획을 거부해왔습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즈는 최근 해당 신규 계획 발표 이후 일부 위원 사이에 변화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커뮤니티 이사회 산하 예산정부업무위원회의 레시마 파텔 의장은 뉴욕타임즈에 모든 사람을 대변하진 않지만 이 사안을 재고하려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카지노 건립은 주 정부 허가를 신청하기에 앞서 지역 선출직 공무원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약회사 화이자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5일치의 가격을 약 $1,390로 책정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은 제약사 화이자가 이날 약국과 의원에 보낸 서한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5일치 가격을 $1,390에 책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팍스로비드 5일치에 대해 약 $529를 지불했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부담금과 화이자가 제공하는 가격 할인 등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 부담금은 적거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자는 2024년까지 무료로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는 보험에 따라 일정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약값 전액을 지불해야 하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2028년까지는 팍스로비드를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팍스로비드 가격 인상이 환자의 치료제 접근성을 제한할 것이라는 의사와 시민단체의 비판을 받아왔던 만큼 이번 전가 공개로 비난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화이자 측은 팍스로비드가 코로나19 관련 입원 및 사망을 줄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런 가치를 반영해 가격을 책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미드타운 지하철역에서 30대 흑인 용의자가 승강장에 서 있던 30대 여성을 선로로 밀치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현재 중태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30대 흑인 용의자를 수배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오쯤 5번가와 53가역 남쪽 방향 이 지하철 플랫폼에서 한 남성은 서 있던 여성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출발하는 기차를 향해 강하게 밀쳤습니다. 마이클 캠퍼 NYPD 교통국장은 여성이 움직이는 열차에 머리를 부딪혔다며 피해자는 열차가 승강장을 지난 후 선로로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여성이 떨어진 후 주위에 있던 시민들은 신속하게 여성을 선로에서 승강장으로 끌어올렸고 911에 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머리에 외상을 입어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현재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는 39세 사비르 존스로 확인됐고 사건 직후 현장에서 도망쳤습니다. 이후 웨스트 53번가와 5번가에서 역을 빠져나가는 것이 마지막으로 목격됐습니다.
최근 전철역 승강장에서는 비슷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승객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도 어퍼이스트 사이드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당시 35세 여성이 선로로 밀쳐져 움직이는 이 열차에 머리를 부딪히고 중상을 입은 바 있습니다. 당시 39세 남성 용의자는 살인 미수 및 폭행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올해만 비슷한 사건이 15차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전철 이용자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비전제로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여전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1999년 이후 최다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올해 뉴욕시에서의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1999년 이후 최다 기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전문 시민단체 트랜스포테이션 얼터너티브가 내놓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발생한 자전거 사고 사망자는 총 183명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 25명은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다가 사망했는데 대부분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고 있었지만 갑자기 대형 트럭이나 SUV 차량에 치여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사망사고의 94%는 자전거 도로지만 자동차 도로와의 구분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뉴욕시는 2014년부터 비전제로 정책을 시작하고 교통사고 사망자 0명을 목표로 세우고 있지만 큰 변화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다만 자전거와 자동차 도로를 장벽 등을 통해 물리적으로 분리한 지역에서는 자전거 이용률이 높아진 것뿐 아니라 사고로 인한 사망과 부상 건수가 18.1%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뉴욕시 거리의 단 3%만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분리된 자전거 도로를 갖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뉴욕시에서 자전거 사고가 가장 심각했던 곳은 퀸즈 라커웨이 등을 포함하는 31선거구로 현재까지 11명이 사망했습니다. 플러싱 일대를 포함하는 20선거구는 3명, 베이사이드 등을 포함하는 19선거구는 7명 등입니다. 보고서는 자전거와 자동차의 도로를 물리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더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버스 차선과 보행자 도로, 안전한 교차로 건설 등 다양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사가 오는 26일부터 창가석 승객을 우선 탑승시키는 새로운 방침을 도입합니다. 탑승 절차의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정시 출발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사는 오는 26일부터 일반석 승객을 대상으로 윌마라는 새로운 탑승 방식을 도입합니다. 이 방식은 일반석 가운데 창가 좌석 승객이 먼저 탑승하면 그 다음 중간 좌석 그리고 복도석 승객까지 순차적으로 탑승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장애인과 현역 군인, 혼자 여행하는 미성년자 등은 여전히 조기 탑승 대상이고 동일한 예약으로 탑승권을 구매한 일행은 이전처럼 함께 탑승합니다. 또 1등석과 비즈니스 승객처럼 우선 탑승 혜택이 있는 승객들도 기존과 같이 먼저 탑승합니다. 이번 변경의 배경에는 탑승 절차의 지연 문제가 꼽힙니다. 유나이티드는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를 통해 엔데믹 이후 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2019년 이후 탑승 수속을 마치는 데까지 최대 2분의 추가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내선 4곳 등에서 윌마 탑승 방식을 시험 운영한 결과 탑승 시간이 단축됐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식에 대해 일부 전문가는 여전히 시스템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항공기 탑승 절차 관련 연구를 진행한 제이슨 슈테펜 물리학 및 천문학 조교수는 윌마 방식에 더해 홀수와 짝수열 승객을 분리해 탑승시키면 시간을 더 단축할 수 있고 기내 선반에 짐을 넣을 공간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무작위 탑승 방식도 병목 현상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승객들은 좌석 사전 지정제를 선호한다는 점을 감안해 유나이티드 항공이 무작위 탑승보다 윌마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드론으로 처방약을 배송하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약을 주문하면 1시간 내에 드론이 고객의 집으로 약을 배달합니다. 어제 아마존은 텍사스주 컬리지 스테이션시에서 드론으로 처방약을 직접 배송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마존의 프라임웨어 서비스에 가입된 고객들은 아마존 약국을 통해 처방약을 주문하면 드론으로 해당 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송받을 수 있는 약품은 독감이나 천식과 같은 일반적인 질환에 대한 약부터 약 500여 가지가 배송 대상에 포함되고 배송을 위한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마존은 고객이 약을 주문하면 1시간 내에 고객의 집 앞까지 드론이 직접 배송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드론들에는 물체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카메라가 장착돼 있고 장애물을 피해 40m에서 120m의 고도에서 비행하게 됩니다. 드론은 배송 공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고객 약품이 든 포장을 내려놓고 장애물을 발견하면 아마존 배송센터로 돌아와 추후 다시 배송을 시도하게 됩니다. 아마존은 2018년 필팩을 인수하고 2020년부터 온라인으로 접촉할 수 있는 아마존 약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이미 수년간 드론 배송 서비스에 대한 연구와 개발에 힘을 쏟아왔고 2016년 영국에서 처음으로 시범 배송을 시작한 이후 지난해 말부터는 미국 일부 지역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사이버 신기술 담당 부보좌관은 어제 온라인 브리핑에서 북한이 악성 소프트웨어 조성 등 사이버 범죄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사이버 안보 방어 구축에 AI를 활용할 방어 해커 양성 및 활동 장려 등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역내 파트너 등과 사이버 안보 훈련 등도 시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버거 부보좌관은 특히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은 미사일 프로그램 발전에 자금을 대온 북한 정권의 주요 수익원이라며 싱가포르, 베트남, 홍콩 등을 주요 해킹 무대로 꼽았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뉴저지주 경제사절단은 오늘 서울 양천구와 모자 건강사업 관련 우호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협약을 바탕으로 안전한 임신과 산모, 영아의 건강 개선이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 모자 건강 프로그램과 모범 사례 공유를 통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번 협약은 산모와 유아 건강 혁신을 위한 공공 서비스 기관인 모자 보건 혁신센터 설립을 앞둔 뉴저지주가 모자 건강 정책의 성공적인 운영 모델로 양천구 모자 건강 증진센터를 선정해 벤치마킹을 요청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뉴욕주 빈곤가정 장애지원국은 최근 연방정부로부터 팬데믹 긴급지원 기금 1,200만 달러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재 뉴욕주 공공지원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17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은 약 100달러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지원 자격을 갖춘 가정에는 우편으로 지원금 수령 방법을 안내하게 되고 주정부는 약 12만 가구가 이번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는 관련 기금으로 지난해 5월에도 저소득 가정에 각 250달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뉴욕주 대마초 규제 당국이 17일 공개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주 아스토리아와 할렘, 로어 이스트사이드에 새로운 마리화나 판매점이 개장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뉴욕주 전체 합법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점은 총 27곳이 됩니다. 새로운 마리화나 판매점 개설 허가 조치는 증가하는 마리화나 구매 수요를 따라잡고 불법 판매자를 근절하기 위한 규제 당국의 노력으로 풀이됩니다. 합법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점 개설이 늦어지면서 마리화나 판매소 오픈을 준비하던 사람들과 마리화나 재배업자들이 갑작스럽게 넘쳐나는 재고로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흐린 가운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2도, 섭씨 17도, 밤 최저 기온은 60도, 섭씨 16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도 흐리겠고 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요일은 부분적으로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